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리안리 재보험 금융재보험 팀장을 맡고 있는 문성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최근 각광받고 있는 공동재보험이라는 금융재보험의 일종 상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재보험이라는 것은 보험회사의 손익변동성, 자본, 그리고 킥스 비율 등 재무적 목적으로 거래하는 금융재보험의 일종입니다. 오늘 저는 공동재보험, 금융재보험 중 공동재보험 위주로 강의 자료를 만들었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KICS라든가 IFRS 17과 같이 시가평가 제도에 근거한 그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보험업권의 경영진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많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보험업계의 경영상의 하나의 화두는 저는 예측 가능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험사의 경영진은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환경 하에서 많은 어려운 결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측 가능한 경영이 어째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경영이 어려워진 이유입니다. 먼저 난해한 회계 규정하고 지급 여력 규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KICS라는 지급 여력 제도와 IFRS 17, IFRS 9과 같은 회계 규정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난해합니다. 무려 한 5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 제도를 준비하였거나 숫자를 산출하고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많은 경영진이나 대중들은 이 IFRS라는 제도와 KICS라는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이런 어려운 제도 하에서 그 지급여력 규정이라든가 보험 법규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험 법규의 개정은 예측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다양한 변수, 즉 인터넷 시장 금리라든가 주가, 그 전쟁에 따른 그런 변수가 많아진, 불확실성이 많아진 상황에서 자산가 부채가 시가평가됨으로 인해 순자산, 순이익이 수천억, 수조원까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등과 같이 국제적인 정세도 굉장히 불확실하고요. 동시에 중국과 미국 간의 경제 분쟁 또한 이러한 어려운 경영 상황을 가속화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먼저 금리 변동에 따른 어떤 보험사 경영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지표 중 금리는 보험사의 순자산과 그 지급 여력을 가장 크게 변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아래 위에서 차트에 보시다시피 국채 10년물 금리는 2023년 11월 약 4.37%에서 2024년 11월 말 현재 2.75%로 거의 100bp 가까이, 100bp 이상 하락하였습니다. 전 회기 말 3.42%에서 비추어 보아도 약 70bp 이상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미 대선 이후로 지난 2주간 30-40bp 이상 금리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세 불안과 불황 전망으로 금리는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금리 하향세 또는 금리 변동 폭이 보험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보시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차트는요, 제가 보험사들 그 공시된 사업보고서에서 발췌한 자료인데요. 모든 보험사는 금리 변동에 따른 자산의 변동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명보험사 A생명, B생명, C생명을 보시면
금리가 하락했을 때, 약 1%가 하락했을 때 2.3% 정도 자본이 감소한다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B생명은 15.3%가 감소하고요. 반면 C생명과 D생명은 7.4%, 10.2%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손보사를 보시면요. A 손보사는 마이너스 5.7%, B생보사는 플러스 5.3%입니다. 이는 2023년 감사보고서에서 발췌한 숫자인데요. 보험사별 ALM 패턴, 즉 자산과 부채의 매칭 패턴이 매우 상이하고 동시에 손보 내에서 또는 생보 내에서도 사별로도 편차와 민감도가 굉장히 상이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통상 언론에서 발표한 금리 100bp당 자본 변동폭은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10%까지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규모로 한번 비추어 봤을 때 사별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자본 변동성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시장금리라는 게 1% 움직이기는 생각보다 쉬운데 이렇게 자본이라는 거의 변동성이 10에서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까지 약 20% 이상 움직인다는 이 변동성과 동시에 지급 여력 비율 영향은 이보다 커서 10에서 30%포인트까지 감소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리 변동성이 굉장히 보험사 재무 변동성에 큰 영향을 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급 여력 비율의 하락 압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측 상단의 차트는요. 국내 보험사의 지급 여력 비율, KICS 지급 여력 비율 추이입니다. 여기서는 경과 조치 전후 비율을 모두 비교하였는데요. 여기서 경과 조치란 KICS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신설된 신설 리스크에 대해서 최대 10년간 단계적으로 리스크를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경과 조치를 신청한 회사는 생보 12개사, 손보 7개사가 신청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10년 내까지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자본 확충이 필요합니다. 2024년 2분기 경과 조치 적용 KICS 비율은 생손보상 아주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여기 차트에 보시면 초록색 차트가 생명보험사고요. 진한 갈색 차트가 손해보험사의 KICS 비율입니다. 근데 그 생손보사 모두 경과 조치를 적용했을 때는 아주 큰 차이가 나지는 않고 있고요. 반면 경과 조치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는 생보가 손보 대비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생명보험사가 손보사 대비 부담이 더 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우리나라 보험사들은 대체로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와 같은 자본 확충 방식을 활용해 왔습니다. 2019년부터 신제도 도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본을 발행해 왔는데요. 현재 발행 규모는 총 자본의 약 20%까지 누적 발행량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는 이제 조달 수단으로서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발행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조달 가능 규모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는 KICS 제도상 그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은 보완자본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보완자본의 인정 한도가 요구자본의 50%입니다. 대략적으로 대부분의 회사가 지금 보완자본 인정 한도에 도달하여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로 인한 지급 여력 비율 개선 효과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측 가능한 경영이 어려워진 다음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린 보험법규 개정 불확실성입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금리 위험이라든가 킥스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 해지 가능한 위험입니다. 그러나 법규 개정이라는 것은 해지 불가능한 위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자의 고민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험 손익 시계열 자료를 보시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들의 2023년 4분기 손익이 급감한 바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이 시점에
그 계리적 가이드라인이라든가 킥스 제도 강화 등이 급격하게 일어남에 따라 그 제도 변경에 따른 손익 충격이 있었습니다. 제도 변화를 대비할 수 있는 그 수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손익 변동성뿐만 아니라 제도 변화에 가장 민감한 그 영향을 받는 게 배당 가능 이익입니다. 배당 가능 이익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제도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회계상 CSM 배수가 큰 상품에 대해서 각 사별 매출 경쟁이 치열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약 환급금 적립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상당수 보험회사의 배당 가능 이익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하단 표를 보시면 22년 12월에 해약 환급 준비금은 23.7조 원이었으나 24년 상반기 38.5조 원까지 약 15조 원 정도가 증가했고요. 총 이익 잉여금 내의 비중도 31.3%에서 34.6%까지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배당 안정성 관리를 위한 어떤 수단도 보험사 경영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지급 여력 비율 악화라든가 손익 변동성, 자본 변동성 등이 크게 발생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보험회사의 안정적인 경영과 예측 가능한 경영 가능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에 근본적인 해결책 중에 하나로 공동재보험이 도입되었고요. 일부 생보사 위주로 검토가 시작되다가 최근에는 손해보험사까지 검토하고 있는 회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공동재보험이 안정적 경영에 미치는 어떤 효익과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드려 보고자 합니다. 다음. 네, 먼저 공동재보험의 정의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동재보험은 2020년 도입되었는데요. 2020년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동재보험은 보험회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 및 부가보험료 일부를 출제하여 보험료 외에도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금리 위험, 자산 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재보험을 의미한다 하였습니다. 해외에서는 코인슈런스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의 제도 도입 과정에서는 손해보험사의 공동인수보험과 혼동을 막기 위하여 공동재보험이라는 용어로 번역하였습니다. 하단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통적 생명장기 재보험에서는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만을 재보험사에 넘겨서 보험 리스크만을 일부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고 하면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가진 모든 보험료를 재보험사에 이전하여 이 보험료가 가진 각각의 리스크를 모두 재보험사로 이전 및 관리할 수 있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전통형 재보험과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전통형 재보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보험료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망, 질병 등 보험위험만을 관리할 수 있고요. 요구자본 개선 효과는 재보험 구조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보험위험만을 넘기기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거래 사례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다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YRT는 Yearly Renewable Term이라는 대표적인 전통 재보험의 구조를 말합니다. 금융재보험은 아주 포괄적으로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공동재보험이라는 형태가 있고요. 기타 특정 리스크를 핀셋처럼 뽑아서 재보험사로 이전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 기타 항목에 있는 매스랩스라든가 롱제비티, 그다음에 LPT, 로스 포트폴리오 트랜스퍼, ADC, Adverse Development Cover 등은 어떤 특정 리스크를 재보험사한테 이전하는 보험 형태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공동재보험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타 부분에 대한 설명은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공동재보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제 대상이
원보험사의 전체 보험료와 자녀보장 부채 전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자녀보장 유지계약을 블록으로 거래를 하는 형태가 가장 많습니다. 전가 위험은 포괄적으로 사망, 사업비, 금리 해지, 자산 위험 등 해당 포트폴리오가 가진 모든 위험을 포괄적으로 인수합니다. 전가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포트폴리오가 가진 분산 효과를 감안해서 재보험사가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보험료 입장에서나 어떤 가격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보험사가 사망 위험만 가져갈 때랑 사망 사업비, 금리 해지, 자산 위험을 모두 가져갈 때는 각각의 분산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리스크를 조금 더 재보험사가 가져갈 때 좋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마찬가지로 원보험사는 해당 리스크 중에 좀 그 분산 효과를 일으키지 않는 특정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재보험사한테 넘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요구자본 개선 효과는 모든 위험을 재보험사한테 넘기기 때문에 구조에 따라 이것도 다르겠지만 개선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2024년 제가 강의하는 12월 현재까지 국내 총 6건 2.2조 원 규모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산 이전형 4건과 자산 유보형 2건이 거래되었습니다. 공동재보험 유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에 이 차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공동재보험은 크게 책임준비금을 재보험사로 이전하느냐, 이전하지 않느냐로 먼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책임준비금을 이전하지 않는 공동재보험 형태를 Modified Coinsurance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Modified Coinsurance는 책임준비금을 이전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보험업법 시행령상 재보험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현재 한국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책임준비금이 이전되는 형태에서 이제 부채를 이전했는데 운용자산을 또 이전하느냐 또 이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자산 이전형 공동재보험과 자산 유보형 공동재보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이전형 공동재보험은 책임준비금, 즉 부채도 이전하고요. 자산도 재보험사로 이전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자산 유보형 공동재보험은 당연히 책임준비금은 이전한 상태에서 그 거래 시점에 그 부채 이전의 대가를 재보험사로 이전하지 않는 형태를 말합니다. 여기에 유보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통칭 유럽식 자산 유보형과 미국식 자산 유보형이 있습니다. 유럽식 자산 유보형은 원보험사가 그 유보된 자산 운용에 대한 운용 권리를 가지는 형태를 말하고요. 재보험사한테는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미국식 자산 유보형은 원보험사 유보된 자산에 대해서 재보험사가 운용 지시를 하고요. 원보험사는 그 해당 자산에서 생기는 손익을 모두 재보험사한테 그대로 이전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미국 내 공동재보험 유형별 거래 비중을 간단하게 보시면 자산 이전형이 47%, 자산 유보형이 48%, 이 중에 이 48% 모두 미국식 자산 유보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모드코 등의 비중은 5% 이내입니다. 그럼 여기서 왜 이렇게 자산 이전형과 미국식 자산 유보형이 많은지 요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이전형 공동재보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구조가 부채와 운용자산을 즉시 이전하는 형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형태의 장점은 거래 구조가 단순합니다. 부채를 넘기면서 마치 부채를 매각한 것처럼 자산을 넘기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떨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가격 분석이라든가 후속 관리가 굉장히 용이하고요. 재보험사가 제출한 여러 회사들이 제출한 가격들을 애플 투 애플로 비교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다른 구조, 유럽식이나 미국식 공동재보험 대비는 거래 비용이 저렴합니다. 대부분의 상품들이 그렇다시피 복잡하고 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그 많은 서비스가 들어갈수록 대체로 비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 이전형이 통상
다른 구조 대비는 저렴합니다. 한편 단점으로서는 즉시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재보험자가 파산했을 경우 신용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네, 통상 이런 부분들은 재보험자가 운용자산을 신용담보로 제공하기 때문에 신용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한편 또 자산 이전형은 마찬가지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운용자산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부분의 규모, 보통 통상 거래 규모가 몇천억 단위에서 조 단위이기 때문에 이런 대금을 지급함에 따른 유동성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전형 같은 경우는 대규모 거래 시 보유 운용자산을 재보험사로 이전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유보형 공동재보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유럽식과 미국식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한국에서는 미국식 거래는 명확하게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유럽식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건 정도가 이런 유럽식으로 거래가 됐는데요. 부채를 재보험사한테 이전하되 자산을 이전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유럽식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재보험사한테 지급하지 않은 해당 자산을 직접 운용합니다. 이건 당연하게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이 유보된 운용자산에 대해서 재보험사가 기회비용으로서 그 운용 수익을 요청을 하는데, 통상 유럽식 자산운용이라 함은 정해진 이자율로 예를 들어서 뭐 CD 플러스 3%, CD 플러스 100bp 이런 식으로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뒤에서 후술하겠지만 금리 위험 이전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 이전형 공동재보험의 단점과 대칭되는 특징으로서 신용위험이 경감됩니다. 당연히 재보험사한테 지급한 대금이 없기 때문에 신용위험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재보험료를 당장 현금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단점으로서는 자산 이전형 공동재보험의 장점과 배치되는 항목들인데요. 보통은 자산 이전형 공동재보험보다는 약간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형 대비 복잡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지급금 이자 조건에 따라 금리위험 이전 효과가 상이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뒤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여기까지 설명드렸는데 내용이 많이 어렵다 이러실 겁니다. 몇 번 더 계속 구조를 반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이전형 공동재보험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보험사한테 부채를 넘기고 자산을 넘기는 거래입니다. 우측 하단의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 보험사들은 재무상태표를 간단하게 한번 도식화해 보면요, 자산 사이드는 아마 90% 이상이 운용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네, 물론 부동산이라든가 기타 비금융자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운용자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사이드는 아마도 대부분 책임준비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타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든가 기타 부채도 있을 수 있지만 아마 95%에서 98%가 기타 모두 책임준비금입니다. 그래서 이를 단순화해 보면 그 재무상태표는 자산 사이드의 운용자산, 부채 사이드의 책임준비금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회사가 공동재보험을 자산 이전형 공동재보험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보겠습니다. 아까 책임준비금을 재보험사한테 넘긴다고 그랬는데요. IFRS에서는요, 그 책임준비금을 넘기는 공동재보험 거래는 부채를 지우지 않고 부채를 제거하지 않고 재보험 자산이라는 자산 포지션 거래를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계 처리를 좀 설명하는 것은 너무 많이 나갈 것 같아서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책임준비금을 이전하는 만큼 재보험 자산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임준비금을 넘긴 금액을 굳이 구하자면, 그러니까 보유 책임준비금을 구하자면 책임준비금에서 재보험 자산을 빼면 그게 원보험사가 갖고 있는 책임준비금이 되는 거고요. 재보험사한테 넘긴 만큼을 이렇게 재보험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재보험사한테 책임준비금을 부채를 넘긴 만큼 현금을 지급하였을 것이므로 운용자산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총자산은 그대로 있지만 운용자산과 재보험자산이 이렇게 대체되는 형태의 재무상태표 효과가 일어납니다. 정리해보면 원보험사는 보험부채의 의무를 출제율만큼 재보험사한테 넘기고요. 이에 따른 이전 가격을 즉시 지불하는 형태가 자산이전형 공동재보험입니다. 정산 구조는요. 코리안리가 어떤 원보험사랑 거래를 했다고 하면 먼저 C, 이전 가격 먼저 거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은 C에 대해서 이전 가격을 거래일에 재보험사에게 지급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출제율만큼 재보험료와 재보험금을 서로 수수하게 되는 거래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구조가 상당히 간단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산 유보형 공동재보험. 여기선 유럽식을 구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보식 공동재보험은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고요. 바로 부채를 넘기되 바로 그 유보금이라는 미지급금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재무상태표를 간단하게 먼저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공동재보험을 가입했으니까 책임준비금을 재보험사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재보험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자산에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형과 달리 유보형은 운용자산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용자산의 크기는 가만히 있고요. 대칭되는 계정 과목으로 보험 미지급금, 우리는 통칭 유보금이라고 부르는 보험 미지급금이 계상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운용자산은 가만히 있고 재보험 자산만 이렇게 잡히는데요. IFRS에서는 보험 미지급금과 재보험 자산을 순액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출제 시점 재무상태표에서는 재보험 자산이 합계가 0으로 표시가 되면서 마치 하나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표시됩니다. 다만 마치 그러니까 파생 상품과 비슷하게 회계 처리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럽식 공동재보험은 유보식 공동재보험은 재보험료, 재보험금 정산 외에 즉 자산 이전형 공동재보험의 현금 흐름 외에도 유보금과 관련된 현금 흐름이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C와 D가 되겠는데요. 이런 현금 흐름을 커스터마이징을 여러 가지 형태로 재보험사의 리스크 애피타이트라든가 원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수정하게 됨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구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은 자산 이전형 공동재보험에서 발생하는 A와 B 뿐만 아니라 C와 D라는 유보금 정산액과 이자 정산액 현금 흐름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공동재보험에 대한 어떤 큰 구조를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공동재보험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린 내용이고 사실 활용 방안이 저는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공동재보험은 어떤 효익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재보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킥스 관리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공동재보험은 다른 재보험과 달리 특정 리스크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 생명장기보험의 사망, 장수, 장애질병, 재물 기타, 해지, 사업비, 대재 위험을 출제율만큼 해당 포트폴리오의 출제율만큼 재보험사로 일시에 이전하는 재보험 상품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리스크를 재보험사로 이전하고 싶을 때 정말 효율적인 수단이 되겠습니다. 특히 자산 이전형에서는 해당 부채를 백업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운용자산에 대해서도 재보험자사로 이전하기 때문에 어떤 자산 리스크에 대해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자산 유보형은 금리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출제율보다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높게 이전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재보험을 통한 킥스 관리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리스크가 보통 금리 위험이라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특히 자산 이전형 공동재보험을 거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금리 위험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금리 위험 관리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도식화한 것처럼 출제 전에 원보험사의 통상 우리나라 보험사의 자산은 운용자산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부채 사이드는 대부분 보험 부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도식화한 내용인데요. 운용자산이 100이 있고 보험 부채가 100이 있는 그런 회사라고 가정할 때 자산 듀레이션이 10년이고 부채 듀레이션이 20년인 회사가 있다고 하면 이런 회사는 금리 하락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회사는 향후에 금리가 하락된다면 순자산이 감소하고 보험 리스크가 금리 리스크가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회사가 자산 이전형 공동재보험을 거래한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험 부채의 50%, 즉 50 곱하기 듀레이션 20만큼을 재보험 자산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이전형 공동재보험은 부채를 그대로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50%만큼 부채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운용자산을 지급했기 때문에 운용자산은 50 곱하기 듀레이션 10만큼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채 듀레이션은 자산 듀레이션, 재보험 자산으로 인해서 그 출제한 만큼은 모두 제거가 됩니다. 또 한편 운용자산 중에서 해당 듀레이션 매칭이 잘 안 되는 자산 등을 조금 더 다른 자산으로 교체함으로 인해서 자산 리스크를 축소하거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요. 유보형 공동재보험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유보형 공동재보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부채를 똑같이 재보험사로 넘겼을 때 똑같이 재보험 자산 50 곱하기 듀레이션 20년이 생깁니다. 즉 부채는 그 자산 재보험 자산으로서 50% 금리 리스크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새로 생긴 보험 미지급금에 대해서 듀레이션을 0으로 가져가거나 듀레이션을 재보험사와 협의해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듀레이션 조정은 이 미지급금에 대한 재보험사에 대한 금리 지급 조건을 조정함으로써 발생하는데요. 만약에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이 미지급금에 대한 그 금리 지급 조건을 연동형 이자로 지급하기로 한다면 극단적으로 듀레이션은 0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보험사는 기존 자산에서 갖고 있던 듀레이션 10년을 모두 100이라는 자산과 함께 즉 머니 듀레이션으로 달러 듀레이션으로 1000을 보전하게 되고요. 새로 생긴 미지급금은 0이 되기 때문에 출제율보다 더 많은 금리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운용자산 미이전으로 발생하는 부분 때문에 머니 듀레이션을 추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금리 위험을 자산 이전형 대비 보다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물론 이것 구조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효율적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험사의 그 경영진의 불확실성 중에 하나인 손익 변동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FRS 17이라는 제도가 시가 변동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고요. 17 보험 손익 변동성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 말에 그 보험 계리적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으로써 그 가이드라인 등 반영으로 그 CSM을 초과하는 원가 벨이 발생할 경우 이제 CSM이 0 이하가 됐을 때는 0으로 관리하고 이 계약은 모두 손실 부담 부채라는 포트폴리오로 관리하게 됩니다. 이후 발생하는 계리적 과정의 변동성은 모두 단기 손익의 변동성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순이익이 수백억에서 수천억이 흔들릴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공동재보험 또는 재보험을 통해서 그 보험 손익을 관리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곧 손실로 전환될 수 있거나 또는 이미 손실이 난 포트폴리오를 재보험사로 이전하게 되면요. 바로 그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재보험 자산에서 손실 회수 수익으로서 상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포트폴리오는 보험 손실이 더 이상 평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당기순이익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장점이 발생하고요. 안정적 보험 손익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아직 손실이 안 난 포트폴리오면 더 좋겠지만 손실이 이미 보험 손실 포트폴리오로 전환된 포트폴리오라고 하더라도 그 재보험 시점 이후에 재보험 계약 시점 이후에 손실은 다 재보험사로 이전이 가능해서 손실 관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금융손익의 변동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유럽사에서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유럽 회사들이 또 마찬가지로 IFRS 17과 9을 도입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IFRS 9의 특징은 그 금융자산에 대해서 과거 기준과 달리 회사의 보유 의지 또는 보유 목적과는 달리 그 SPPI 테스트라든가 사업 목적에 따라서 그 당기손익 분류 또는 기타 포괄손익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기손익 분류가 한 2에서 30%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의 한 20-30%, 총 운용자산의 한 20-30%가 지금 당기손익 변동성을 일으키는 자산으로 변모되었습니다. 만약에 보험부채를 매칭하기 위해서 금리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자산이 당기손익으로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를 재보험으로 관리하신다고 하면은 당연히 재보험 자산에서 생기는 금리 평가 변동손익은 IFRS 17을 타기 때문에 기타 포괄 손익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즉 부채의 평가손익과 자산의 평가손익은 100% 매칭이 됩니다. 근데 운용자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 포괄 손익으로 계상되는 손익도 있고요. 단기 손익으로 계상되는 운용자산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보험 부채에 매칭된 자산이 단기 손익 자산이라고 하시면은 그 해당 포트폴리오를 재보험하시면 이런 단기 손익 변동성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경영진들의 큰 하두였죠. 배당 가능 이익입니다. 배당 가능 이익은 크게 두 가지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안정성은 두 가지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상법상 미실현 손익의 상계입니다. 아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면 상법 제462조의 이익의 배당은 회계상 총자본에서 공제액을 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시를 보시는 것처럼 회계상 총자본 100에서 납입자본, 신종자본증권, 해약준비금 등을 빼고 미실현 이익을 빼서 배당 가능 이익 6을 이렇게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는 시행령 19조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공동재보험의 경우 요 상법 그 시행령 19조가 올해 10월에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 상계라는 뜻이 뭔지를 한번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보험사들이 이 배당 가능액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실현 손익입니다. 베이스 가운데 먼저 차트를 보시면요. 납입자본이 60이고 총자본 70인데 납입자본이라 하면 아시다시피 자본금, 주식 발행 초과금 등입니다. 납입자본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평가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실현이익만 있는 상태를 베이스로 한번 가정해 봤습니다. 보험사는 금리가 오르거나 하락할 때마다 자산 사이드나 부채 사이드에서 평가 손익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자산은 평가 손실이 발생하고요. 부채는 평가 이익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부채는 평가 손실이 발생하고 자산은 평가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자본 내에서 납입자본, 평가 손실, 평가 이익 이런 숫자들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납입자본과 실현이익이 모두 동일하고 평가 손익은 상계했을 때 회계상 제로라고 하더라도 상법에서는 평가 손실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평가 이익만을 배당 가능 총자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배당 가능이익을 빼기 때문에 베이스 상태에서 금리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보험사의 배당 가능 이익은 베이스 대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평가 이익과 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면은 여기서 생긴 금리 상승 또는 하락에서 생긴 평가 이익과 손실 20과 20을 상계해서
배당 가능 이익 10을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개정상법은 그 운용자산에 대해서도 100%는 아니지만 일부에 대해서 이 보험사의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여 평가손익의 일부를 상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체로 한 30%에서 40%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운용자산을 통해서 아주 ALM, 자산과 부채의 평가손익을 잘 맞춰서 순자본 관리를 잘한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금리가 상승했다고 하면요, 자산에선 평가손실이 20이 생기고 부채에서는 평가이익이 20이 생겨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평가이익 20이 배당 가능 이익을 압박할 것입니다. 뭐 이 중에 일부는 상계해서 뭐 평가이익과 평가손실 중에 일부를 상계쳐 주더라도 뭐 20에 상당하는 배당 가능 이익이 하락할 것입니다. 만약에 공동재보험은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빨간색으로 쳐진 것처럼 그 재보험 거래 같은 경우는 보험 부채 미실현 이익과 재보험 자산에서 생긴 미실현 이익을, 미실현 손실을 상계할 수 있는 항목으로 상법 19조에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재보험을 통해서 보험 부채를 ALM을 한다고 하시면 금리 상승이나 하락 때 이 평가이익이 상계되는 효과가 돼서 배당 가능 이익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금리 변수라는 것을 통제할 수가 없는데 아무리 회사가 ALM을 잘했더라도 배당 가능 이익의 변동성이 생기는데요. 이를 공동재보험으로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약 환급금의 이전입니다. 최근에 보험사들이 보장성으로 CSM 배수가 높은 상품들을 많이 팔게 됨에 따라서 해약 준비금이 급증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배당 가능 이익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해약 환급금 준비금은 법정 준비금으로서 배당 가능 이익의 차감 요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포트폴리오를 재보험사로 이전했을 때 그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해약 환급금 준비금이 있다라고 했을 때요, 재보험사로 출제율만큼 이전되도록 돼 있습니다. 공동재보험은 해당 포트폴리오의 모든 위험을 이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해당 해약 환급금 준비금도 재보험사로 비례적으로 이전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거래 즉시 해약 준비금의 이전액만큼 배당 가능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후속적으로 계리적 과정 변동에 따라 해약 환급금 준비금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는데 이런 변동성도 재보험사로 이전됐기 때문에 해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제도적 변동성입니다. 뭐 다른 계리적 과정 가이드라인도 있고 또 우리가 보험사가 가장 중요한 향후 3년간의 제도 변경 사항은 보험 부채 할인율 현실화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LLP의 확장, 그 유동성 조정 또는 유동성 프리미엄의 하락, LTFR의 하락 등 향후 2, 3년간 회계 및 지급여력 제도에 모두 영향을 주는 할인율 현실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운용자산을 통해서 아주 부채랑 자산 듀레이션을 정확하게 맞춰놓은 회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요, 이런 할인율 현실화가 된다고 하면 시장금리가 변동이 없다면 운용자산은 가만히 있을 겁니다. 물론 뭐 상각은 되겠지만요, 평가손익에 있어서는 평가 측면에서는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할인율 현실화를 하게 되면 보험 부채는 무조건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할인율이라는 현실화라는 방향이 전부 다 금리를 낮추는 방향이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산은 가만히 있고 부채만 20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산 빼기 부채인 자본이 20이 감소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를 공동재보험으로 매칭을 해놨다라고 하시면 공동재보험 자산도 마찬가지로 책임준비금의 일종이고 알파를 17의 평가를 받는 자산이기 때문에 할인율 현실화에 그대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순자산 변동이 없게 됩니다.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킥스 비율의 가용 자본도 줄이지만 또 앞서 말씀드린 배당 가능 이익도 순자본을 줄이기 때문에 배당 가능의 이익이라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회계상 자본 잠식이라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회계상, 킥스상, 그다음 배당 가능 이익을 모두 해지할 수 있는
보험 부채 할인율이라든가 계리적 가이드라인의 변동성을 모두 해지할 수 있는 굉장히 파워풀한 수단이 바로 공동재보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제 뭐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 회계적인 부분들은 좀 부차적인 걸 수 있고요. ALM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공동재보험은 운용자산이 하는 그런 채권이나 파생상품 대비 ALM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서 아주 탁월합니다. 보통 우리가 ALM은 듀레이션 면역화 전략을 통해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부채 듀레이션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듀레이션 면역화 전략은 결국은 현금 흐름 매칭이 아니기 때문에 뭐 비평행 이동의 스티프니스라든가 플래트닝이라든가 어떤 커브의 변동성, 공률이 변동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재투자 위험, 재조달 위험에 대해서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번 굉장히 많은 공수가 들어가고 여전히 변동성의 위험을 안고 가야 됩니다. 특히 보험 부채는 듀레이션이 길기 때문에 공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공동재보험은 현금 흐름 매칭 방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 위험이라든가 재투자, 재조달 위험을 완벽하게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산운용 관점이나 손익, 결산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듀레이션 매칭 방식은 이런 인력 관련된 비용이라든가 리스크 마진의 비용, 그 다음에 그 자산의 롤오버 부담 등 실질적인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공동재보험 부담은 공동재보험 이러한 부담이 이런 사업비적인, 간접비적인 부담도 완전하게 없앨 수가 있고요. 회계적으로나 결산 관점에서도 완전한 매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것은 공동재보험의 가격을 말할 때 통상 우리는 공동재보험에서 재보험사가 제공하는 그 자산운용 수익률, 즉 할인율을 저희가 가격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운용자산으로서 순수 할인채를 투자한 것이나 공동재보험으로서 저희가 미래 현금 흐름의 명목 가치를 재보험사가 제공하는 현재 가치를 할인하는 할인율로 IRR로 할인해서 재보험사가 가져가는 것이나 어떻게 보면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보험사한테 오늘날 3천억을 지급하고 나중에 명목 가치인 1조 원을 보험금을 회수해 가는 것이나 원보험사가 순수 할인채 3천억을 사서 만기에 1조 원이라는 원리금을 확보해서 그 원리금을 보험금으로서 지급하는 것이나 사실상 거의 유사한 그 형태를 가진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다만 공동재보험은 운용자산이 제공하지 않는 많은 보험위험이라든가 배당이라든가 현금 흐름 매칭에 따른 ALM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면서 그 운용자산과도 비교 가능한 어떤 효익을 제공한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다음은 이제 거의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공동재보험을 만약 하게 된다면 어떤 프로세스와 어떤 고민들을 해봐야 될 것이냐, 검토를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봐야 될 것이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공동재보험이라는 거는 조금 목적이 선명한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위험을 인수하는 형태의 재보험이다 보니까 과연 회사가 이 거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무엇이냐. 물론 이 모든 효익을 다 고루고루 가져갈 수도 있지만 어떤 목적에 조금 더 선명하게 집중을 할 때 그러한 어떤 목적에 보다 맞는 포트폴리오를 선정한다든가 그러한 목적에 보다 매칭이 잘 되는 그런 재보험 구조를 재보험사가 제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부담 계약의 부채의 손실을 관리하고 싶다. 보험 손익을 관리하는 게 하나의 목표 중에 하나다라고 하시면 이미 CSM이 고갈돼서 전환일 시점에 얇은 CSM이거나 우리가 공정가치법을 적용해서 CSM이 얇은 포트폴리오거나 이미 계리적 과정이 악화돼서 CSM이 다 없어진 손실부담계약 포트폴리오를 재보험사한테 선정해서 넘기는 그렇게 했을 때 그런 해당 효과가 더 커질 수가 있고요.
만약에 금리 리스크를 특별하게 관리하고 싶다. 그러면 듀레이션이 매우 길고요. 잔여 만기가 굉장히 많이 남아서 그 금리 리스크 관리 부담이 굉장히 크고 재투자 위험이 굉장히 큰 그런 포트폴리오를 먼저 선정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배당 가능 이익 관점에서나 보험 부채 할인율 현실화 대응을 위해서는 자산 유보형보다는 저희는 자산 이전형 공동재보험을 추천드립니다. 유보형 공동재보험은 이러한 효과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저희는 이전형 공동재보험을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저희 같이 경험이 많은 재보험사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부분이 우리 회사는 1순위다. 그럼 그런 포트폴리오를 먼저 선정하고 그 다음에 구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스터디를 하고 저희한테 예비 가격을 받아보는 등의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객사가 가장 필요한 효익 달성을 위한 테일러메이드 맞춤형 구조를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가 먼저 예비 가격 프로세스 단계에서 앞서 말씀드린 어떤 목적으로 상품별 거래 효익을 정해보고 논의해본 다음 특정 상품으로 예비 가격을 한번 받아보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공동재보험 유관부서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산운용팀, 리스크팀, 회계팀, 뭐 전략기획, 기타 리스크 이런 ALM 팀이라든가 이런 유관팀들과의 어떤 그 지식의 레벨을 높여야 되고요. 이래서 재무 영향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고 타 해지 수단과의 경제성을 비교하는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는 것을 저희는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출제사가 이걸 내부 검토하신 다음에 본입찰 프로세스를 이제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거래를 추진하는 이런 절차를 저희는 보통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보통 예비 가격을 하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제안서 보통 한 2, 3개월 정도를 잡고 예비 가격 프로세스를 타고 있고요. 본 가격 프로세스는 통상 이후 3, 4개월 정도 저희가 소요돼서 최종 거래를 하는 편입니다. 저희는 그 엔드 투 턴키 방식으로 감독원 최종 신고까지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재보험 거래 사례는 지금 저희가 구두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총 4건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래한 건 총 4건이고요. 국내는 총 6건 거래가 돼 있습니다. 8건 거래가 돼 있습니다. 네, 그중에 저희 당사가 한 것은 총 4건인데요. 아직 한 건은 거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 3건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는 일단 자산 이전형 공동재보험 총 3건을 인수하였습니다. 금리 확정형과 연동형을 모두 인수하였고요. 저희가 ALM 측면이라든가 자산 운용 전략 측면에서 ROE 개선 등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효익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는 자산 유보형 공동재보험도 한 건 수주했는데요. 우리나라 재보험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전 세계 재보험사 중에 유일하게 이전형과 공동재보험을 한국 시장에서 모두 인수한 재보험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그 담보력 측면에서도 칼라일이 갖고 있는 포티튜드리와 그 전략적 제휴 계약을 2021년에 체결해서 그 현재 담보력 측면에서는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요. 자산 운영이라든가 리스크 관리 이런 서비스를 서로 전략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S&P 등급도 현재 A0지만 이제 A 플러스로 이제 상향을 예고하고 있는 글로벌 탑10 재보험사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된 강의를 마치고요. 혹시 필요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이런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따로 저희가 보다 상세한 그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